투데이 학경제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제분업계를 시작으로 사료, 식품, 우유업계 등을 잇따라 만나 공식 요청한 것에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2년 연속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325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4.7% 늘었지만 이듬해인 2012년 감소세로 돌아섰고 2.2%를 감소했고 2013년에도 1.5%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영끌 투자 수요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의 가계 대출 잔액은 1,748조 9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0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가 올해 2분기 14조 1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다시금 영끌족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의 신차 첨단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JD파워는 현지 시간 24일 발표한 2023년 미국 기술 경험지수 조사에서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각각 656점, 547점을 받아서 캐딜락, 렉서스,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제치고 전체 브랜드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챗 GPT 열풍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챗 GPT 열풍을 지나서 엄마와 자녀가 같이 TV를 보면서 동화를 이야기할 때 TV 화면에서 초거대 AI가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화면을 펼쳐주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시대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거대 AI 개발 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거대 AI가 강력한 범용성과 생산성을 지닌 만큼 선진 각국이 국가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대 전략기술에 AI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서 AI를 바라보고 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 네이버가 토종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의 하이퍼클로바 X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맞춤 대화형 인공지능 AI의 검색 서비스 등도 선보였습니다. 생성형 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토종 생성형 AI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치열한 생성형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 토종 생성형 AI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전망과 우리가 어떤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직업, 일자리 등도 아마 이런 첨단 기술에 따라서 바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부분도 바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잘 보면서 함께 트렌드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초거대 AI 전쟁의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하정욱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거대 AI 전쟁.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AI 하이퍼 클로버 X가 어제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초거대 AI, 아마 일반 생소한 분들도 아직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과연 뭔지 개념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제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언어가 들어가면 언어가 나오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10개의 단어로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질문을 토대로 11번째 단어, 12번째 단어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끄집어낼 단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마침표를 찍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앵커님 대한독립, 네, 만세 이렇게 생각이 네. 저절로 오죠. 지금 대한독립이란 네. 두 단어를 제가 드렸는데 예. 세 번째 단어를 이제 생성해내신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언어 모델을 두뇌에 갖고 계시기 때문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를 끄집어내고 더 이상 단어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을 때까지 생성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여기에 초거대란 말이 들어간 것은 네네. 이 파라미터가 한 1,750억 개, 네. 챗GPT의 경우는 그다음에 예. 최근에 GPT-4는 한 1조 8천억 개까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져서 보통 인간의 두뇌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매우 큰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 봅니다. 이 답을 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어지는 게 아마 그 질문 능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는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클로드 2라는 것은 네네. 10만 개의 단어, 또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네. 더 넣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은 AI에게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네네. 창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토종 생성형 초거대 AI 거대 언어 모델에 의한 하이퍼클로버 X 전격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하이퍼클로버 기존에 하이퍼클로버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 5월 달에 하이퍼클로바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2020년 GPT-3가 공개된 지 딱 1년 만에 공개를 했고요. 이게 매개 변수, 아까 이경진 교수님 설명하셨던 매개 변수 1,000억 개 이상 되는 모델 기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개를 했죠. 네, 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얼마만큼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어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쭉 지내오다가 2022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또 세상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되죠. 그때 역시 가장 놀랐던 거는 사실 글을 굉장히 잘 쓰긴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틀린 정보가 있는 AI를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게 데모를 내놓으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고 그 능력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린 정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 훨씬 더 많은 어떤 응용 분야, 응용 가능성, 비즈니스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도 사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좀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챗GPT가 동력이 되어서 구글도 발표를 했고 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저께 발표를 네. 하게 됩니다. 네.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2021년에 만들었던 하이퍼클로바는 사실 굉장히 한국어 중심으로 많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네. 한국어 데이터가 거의 97%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했었고요. 네, 네. 하지만 어제 공개된 하이퍼클로바는 아주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한국어
영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그렇게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면서 영어도 상당히 잘하고 거기에 코딩, 뭐 프로그램 코드죠. 네. 코드까지 학습을 함께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AI의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초거대 언어 AI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네. 저희가 만든 하이퍼 클로바 X가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네. 그리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하. 굉장히 구체적인 형상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네, 네. 초거대 AI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라는 예상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었고 실제로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챗 GPT 열풍으로 촉발된 초거대 AI 이제 이런 경쟁 속에서 미래 먹거리 그야말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아주 집중해서 한국형 우리 한국어에 아주 가장 특화된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하이퍼 클로버 X와 기존의 하이퍼 클로버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영어도 상당히 잘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모달 또 저희가 네. 어제 공개 버전에 지금 버전 저 뭐죠?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클로버 X에 지금은 네.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멀티모달도 조만간에 함께 그래서 사진을 같이 올리면 네. 사진을 보면서 대화도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사진도 네. 편집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걸 좀 공유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 이 글 쓰는 AI이지 않습니까? 글만 쓸 수 있으면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닌 글을 쓰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것만으로는 또 어떤 사용성에 제한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스킬이라고 하는 그 챗GPT에서는 이제 플러그인과 비슷한 기술인데요. 네, 네. 외부의 많은 서비스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함께 어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클로바 X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예약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쇼핑 예약이 함께 연동이 돼서 들어오는 것들을 네. 지금도 보실 수 있고요. 예. 이 연동되는 앱들은 네이버 서비스 앱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트너십 혹은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많은 스타트업들, 네. 뭐 소카 같은 경우도 있고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이제 초거대 AI 완전 전쟁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토종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뭐 유수의 뭐 국내로 보면 가장 빅테크 기업들도 토종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단계 수준 어느 정도나 지금 와 있는 건가요?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네이버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GPT-3가 나왔을 때 1년 만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로 이제 캐치업을 했고요. 네. 사실 오늘 되게 기쁜 날인데 그동안은 계속 챗GPT, 뭐 GPT-4 외국 외국 걸 서비스만 계속 얘기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또 얘기할 수 있게 예. 되었고 작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왔다면 이제 8월 24일 날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1년 9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이제 9개월 정도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 작년 5월에도 A.을 네네.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일종의 협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네네.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하. 그때 생각해 보면 네네. 그 SK가 훨씬 더 선각자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런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는 부분에서 선각자적인데 알아보면 그게 초거대 AI를 SK가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또 LG에서는 올해 7월에 X1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다른 회사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보다는 LG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건 카카오와 KT가 네. 어떤 것을 내놓느냐의 문제인데 네네. 중국도 사실은 여러 뭐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이러한 초고대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하이퍼클로바 X만큼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이제 세계 2위 국가가 됐다. 오늘로써 어제로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NC소프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게임 특화된 네. 또 이제 초거대 AI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AGI라고 하는데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인데 이제 하이퍼클로바 X나 아니면 GPT-4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하나의 이제 예제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N사가 S사의 AI 전문 인력에 대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런 것까지를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소위 AI, 초거대 AI 이런 아주 첨단 기술의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 일반인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제 진짜 그런 전쟁 속에서 하이퍼클로바 X 가장 특화된 서비스 한국어에도 특화되고 아까 이제 설명 주셨을 때 기업 사용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더 어떤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던 거가 이제 새롭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특장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질의 한국어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와닿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행사에서 스타트업 새 팀을 저희가 모셨어요. 이 팀은 저희가 7월 초부터 하이퍼클로바 X를 먼저 활용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탐색을 하는 AI 러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네이버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그룹의 어떤 팀에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거나 케어를 하거나 하는 스타트업 20개를 초청을 해서 네. 먼저 써보도록 좀 도와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20개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신 기업들 대표님들을 초청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만든 데모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라이너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네. 예, 글로벌 서비스라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라이너는 이미 챗GPT나 구글의 바드류, 거기 사실은 그 뒷단에 있는 팜이라고 하는 AI를 쓰는데 네, 네. 쓰다가 한국 내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 한계점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 자체는 잘 쓰는데 이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정확도가 좀 낮은 겁니다. 예를 들면 홍대의 근처에 있는 데이트 코스를 좀 추천해줘 이런 것들을 네. 명령을 하면 아예 홍대랑 굉장히 먼 곳을 추천을 하거나 네. 존재하지 않는 곳을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지게 되고 네. 경쟁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더니 그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말 그대로 어떤 만들어지는 서비스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네. 또 Artificial Society라고 하는 시드 단계, 네, 아주 네. 초기 단계 스타트업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업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시험을 치려면 뭐 지문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한국 특히 국어, 사회 네. 이런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 맥락, 그다음에 추론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지문도 그렇고 문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 또한 굉장히 정확한 한국어 덕분에 한국어 능력 덕분에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더라 하면서 실제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을 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외부에서 저희의 하이퍼클로바 X를 굉장히 쉽게 연동해서 본인들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프로젝트 커넥트 X를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네. 기업 현장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각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네, 네. 행정, 문서 업무라는 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회의는 해야 되고 일정은 조율해야 되고 이메일은 써야 되고 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이런 부분에서 하이퍼클로바 X가 각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생산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 네, 네. 라고 하는 원래 하이퍼클로바 시절부터 있었습니다만 네네. 하이퍼클로바 X로 넘어오면서 스타트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킬에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이 데이터를 저희 하이퍼클로바 X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그 사용하는 스타트업들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AI를 그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희의 성장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 기업들, 스타트업들에게도 네, 새로운 네.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만 페이크를 쓰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어서 좀 아, 다행입니다. 네네. 그 스타트업들과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맞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국형 챗 GPT 이렇게 이제 해도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게 네.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좀 전에 프로젝트 커넥트 X라고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네. 거 이런 특징들을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면접 연습 같은 거를 네. 대화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인들이 사용할 때도 또 더 특징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특장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바엑스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네. 그냥 쉽게 떠올리면 바드나 챗GPT랑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보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는 검색 같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잘 연동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내에 많은 서비스들이 스킬을 통해서 연동이 되어서 클로바 X를 통해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연계될 수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한 외부 서비스들도 이렇게 번잡하게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할루시네이션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스킬을 통한 외부 앱 연동으로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 잘하니까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저희 클로바 X한테 내가 면접을 봐야 되니까 네가 네. 질문을 좀 해라. 내가 대답을 해볼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를 업로드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를 읽고 클로바 X가 그 분석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소개서에 맞게. 그러면 나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연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결국 이거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상상을 열심히 하면 그 상상한 내용을 가지고 클로바 X와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훨씬 더 네.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생성형 AI, 초거대 AI 전쟁을 같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쟁력과 새로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 대항마로 우리 한국어에 최적화된 AI가 출격하면서 빅테크들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질수록 필요한 노력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지원책과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노력,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될 텐데요. 그 남은 숙제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초거대 AI 전쟁에서 최소한 안방에서는 지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이 교수님 그 오픈 AI의 챗GPT, 뭐 구글 바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 들어왔던 거에 대항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토종 생성형 AI가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는데 과연 이런 토종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제가 내일 제주도 이제 2박 3일 가는데 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박 3일 일정을 좀 짜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하루에 가야 될
데를 한 5-6군데를 해서 한 3일을 꽉꽉 채워서 저한테 네네. 줬는데 그중에 저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가라고 그러고 어떤 카페 엘파소라는 데 가래요. 네. 근데 거긴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지만 가봤던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추천해 하면서 이제 그거는 빼고 추천해줘. 내가 가봤으니까 했을 때도 다른데 저는 제가 몰랐던 데를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토종 AI로서 이제 딱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네 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예. 보통 우리가 검색으로 하면은 제주도 동부와 서부 남부를 막 섞어서 주면은 네네. 동선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똑똑한 AI라면 그런 동선이 고려된 네. 그런 일정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외국인과 한국어로 대답할 때 뭔가 좀 답답한 그래서 이제 챗GPT나 이런 걸 쓰면 뭔가 잘하긴 하는데 뭔가 네. 좀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생성한 어떤 글도 다시 또 좀 한국 스타일로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네네. 뭔가 번역투란 말이죠.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버 X가 시원하게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데이터가 많은 건 한국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정보와 지식과 지능이 들어있는 그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 문서로 들어있으니까 네.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전 세계적인 문서, 언어를 초월한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과 지능을 담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계속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최소한 안방에서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은 네. 당연하고 안방에서만큼은 꼭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당연히 있는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나 구글 바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특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경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이나 어떤 사용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다음에 가치관, 사고관 이런 것들을 모두 문서화하면서 데이터로 쌓이게 될 텐데요. 네이버가 컨텐츠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에 축적된 많은 지식과 경험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대한민국의 집단지성 같은 AI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투리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분이 이경진 교수님 보셨을 거예요. 다른 네. 분이 올린 게 있는데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강알리, 등킨, 도나스, 무반나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예, 예.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바드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똑같이 따라해요. 네, 그냥. 네. 그리고 저희 클로버 X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인공지능이라서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 경상도 사투리고 네.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느냐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뭐 전라도 사투리도 해보고 네. 경상도 사투리 다른 것도 해보고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사투리도 난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오지간한 거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허.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어쩌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글 쓰는 AI란 게 글을 굉장히 잘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민감 이슈나 편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우려가 될 만한 컨텐츠가 나올 수도 네, 네.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 사회적 편향성이라는 게 문화를 탑니다. 네. 즉 해외에서는 어떤 나이를 묻는 게 굉장히 무례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성소수자나 그다음에 이 국적 관련해서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네. 해외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는 당연히 영어 문화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편향성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이 반대급부로 어떤 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저희가 만든 것들은 어쨌든 한국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이라든가 민감 이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또 다른 강점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그리고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십들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과는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투리와 문화적인 측면까지 다 감안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 안방에서만큼은 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충청도 사투리, 제 고향 사투리로 한번 시범 서비스 할 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이제 각종 첨단 산업은 선점 효과들이 클 텐데 저희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 뭐 1, 2등 이렇게 가는 걸로 늘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 뭐 이런 순위 나오는 거 보면 뭐 6등, 4등 뭐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점 효과나 1등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주로 필요할까요? 일단 AI의 경우에 그 연구 분야로 보면 중국인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한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네. 일단 미국과 영국, 중국만 빼더라도 벌써 1, 2, 3등이 거기다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로 치면 우리나라가 5등 안에 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2등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걸 종합해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거대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재벌 체제가 아직 있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그런 신대기업들이 그동안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초거대 AI를 한 번 만드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요. 네. 이번 하이퍼클로버 X도 1,000억대 조 단위가 들었고 이제 내년에 만약 GPT-4에 육박하는 거를 또 만드시려면 거의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개별 연구자의 수나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종합 서비스 능력,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상품화 해내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오히려 AI 서비스, 특히 초고대 AI 서비스에서 오히려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색은 구글 거 쓰고요. 상거래는 아마존 쓰고 뭐 검색은 야후 쓰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거는 라인을 쓰잖아요, 네이버에. 네네. 그러고서 일본은 일종의 토종 기업이 없어서 네. 이제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대 AI 서비스를 사실은 일본의 어느 기업이 담당해야 되지 하는 네. 것이 이제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고요. 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떤 상거래나 이런 데 좀 연결하는 걸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초고대 AI 어디에 쓰는 거야? 잘 모릅니다. 네네. 예, 아직도 150만 명 이상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에스크업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카카오톡으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네네. 150만 명 이상 지금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 5천만 명 인구 중에 한 3%밖에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응용이 부족한 거죠. 내가 그냥 이러한 하이퍼클로버 X랑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스킬이나 여러 서비스에서 녹아 들어갈 때 네. 이게 AI인지도 모르고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거래라든가 법률, 그다음에 로봇, 의료, 컨텐츠 이런 데서 이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의료도 좀 AI 의료라든가 네네. 또 법률에서의 AI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노력과 규제 완화라든가 예. 협동 노력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단순히 지원한다가 아니라 네네. 이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네. 마치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할 때 처음에는 에너지 혁명, 예. 증기기관의 에너지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하는 혁명이었고요. 네네. 우리가 일본이 2차 산업혁명까지 잘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한 30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산업화에 늦었지만 정보화에 앞서가자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분위기가 좋은 나라가 네.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정보화에서 그 다음이 이제 지능화라고 본다면 이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네.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석박사급 인력이 한 400명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데 뭐 인력이 하루아침에 또 육성, 양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 또 개발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경정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초거대 AI를 국가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걸 세 보면 아까 영국 말씀 주셨지만 영국은 딥마인드가 만드는 거라서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이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이제 아마존 위에 올려서 그 생태계 국가 내의 생태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곳이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출발 삼아서 결국 왜 유럽이 그렇게 나름 AI 기술을 연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왜 기술에서 그치고 산업화나 가치를 만드는 데로 연결이 되지 않냐 관점에서 보면 특히 초거대 AI는 더 그런 게 네. 사실 플랫폼이랑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국 자체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를 그만큼 축적하기가 힘들고 초거대 생성 AI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바가 사실은 플랫폼이고요. 네. 사용자들이 그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든 거기서 행동을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응용이 다시 플랫폼과 연결해서 또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아까 석박사 인구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석박사 인력들은 정말 혁신적인 지금 초거대 생성 AI도 놀랍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개선해야 나가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초거대 생성 AI 같은 기반 기술을 실제 어떤 서비스나 산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운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석박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모든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는 어쩌면 공무원분들, 국회의원분들 학생들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AI 리터러시 혹은 AI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인터넷 없이 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생성 AI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가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AI도 디바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격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준비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같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이런 그 최첨단 기술들은 국경을 초월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 특화했다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최대 100개 언어로 기록하고 번역할 수 있는 AI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심리스 M40라는 것들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다국어 및 멀티모달 기계 번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초거대 AI 모델 거의 100개 언어로 이제 번역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모델인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형 이 부분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AI나 구글이 이러한 개인 사용자용 AI 서비스를 내놨는데 페이스북도 굉장히 거대한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 개인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개인 사용자 AI 서비스를 내놓지 않고 그 대신 내놓는 게 그 사업을 할 사람들을 위한 AI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 분야에서는 라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그런 것은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번역 심리스 M40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번역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 파파고를 쓰거나 구글 번역을 쓰거나 요즘 또 디프리라는 회사 서비스를 쓰고 어떠한 그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어떤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버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인 사용자에 쓰는 것인데 이 이제 메타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런 것을 이제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쓰면서 많은 중소 개발자들이 자기네 것을 써서 AI를 만들고 자기네 걸 써서 번역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것을 최종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개발할 사람들한테 친숙해지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픈 AI나 구글이나 네이버한테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야, 우리 거 그냥 써. 무료야. 거기다 오픈 소스야. 네.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어떠한 야심이 있는지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 AI 분야가 상당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거대 기업이 이렇게 주도하는 AI와 오픈 소스 진영이 또 계속 나름 개발해 나가는 AI. 근데 그 오픈 소스 진영을 그 메타라는 또 거대한 초거대 플랫폼 회사가 네.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관점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무한 경쟁인데요. 그 처음 개발할 단계부터 아마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계획 이런 네. 것들을 상세히 세웠을 텐데 어떻게 네.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초거대 AI란 게 2020년 GPT-3가 처음 나오고 나서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 관점에서 저희가 좀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잘 만들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로 잘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또 일본의 라인이 있으니까 일본 시장에서 또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한국어 특화된 혹은 KAI의 경쟁력은 한국의 시장이 크지 않은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모델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전략은 아니고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영어 그리고 중요한 언어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경험으로 이제 해외를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제외한 뭐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실제 뭔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 자체가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영어 문화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종속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해당하는 국가들을 먼저 진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미국 시장은 안 볼 거냐? 저희가 와패드라고 하는 웹 소설 플랫폼도 캐나다에 있는 걸 인수를 했고 북미 시장에 그다음에 포시마커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플랫폼에 또 저희 모델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북미 시장에서 나름 또 서비스와 연계된 AI 이런 쪽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도 토종 초거대 AI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글로벌 시장도 평정을 하기를 한번 고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명의 얘기가 발달하고 완전 첨단 빅테크로 넘어갈수록 우리의 걱정도 커집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사용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과연 일자리나 이런 것도 공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ATM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은행 거래는 은행 지점에 가야 되고 네.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사회 환경에 따라서 편리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보통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AI는 정말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정말 솔직한 경험은 어떤 일을 AI한테 시킬 때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하면 시켜봅니다. 네. 근데 얘가 이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30배 정도의 생산성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1분에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 30분이 걸릴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AI를 잘 배우고 익숙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는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왜 근데 그런- 금지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고민이 오픈 AI의 컴퓨터로 가는 것이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이나 조직들이 그러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잘 쓰는 국민이 되면 좋겠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가 나오는데 네, 네. 그 아이언맨은 자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자비스 같은 것을
지금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간다면 굉장히 개인의 행복과 동시에 뭐 나라가 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해명은 했지만 미국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AI가 자기 그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면 뭐 사살한다. 이래서 이제 자꾸 저희가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또 네. 부정적 측면도 같이 부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발하면서 어떤 준비 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사실 이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것들은 초고대 AI를 하기 전부터 네이버는 AI 윤리 준칙도 만들고 사내에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개발 단계부터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시점쯤 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AI 윤리 연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최근에 저희가 공개한 사회 민감 이슈 혹은 이게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네. 민감 이슈란 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정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량적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편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잘 구축을 해서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서 함께 써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 전문 용어로 레드티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항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런 AI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내부 연구팀들이 있고 이 연구팀들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그리고 독일에 있는 티빙겐 대학 이런 쪽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최진 교수님 이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AI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대한 저작권이나 또 이걸 활용해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고민하셨는지요? 계속 그 사회적 담론 혹은 협의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생성 AI가 나오기 전까지 AI는 저작권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정확하게 추천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약간 이슈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생성 AI가 지갑을 열 정도가 기술이 된 거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한 거는 1년 만에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함께 얘기를 해나가면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이제 이런 초거대 AI 최첨단 시대에 뭐 우리 개인들이 가질 마음가짐, 사용자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는 그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인데 정답을 무조건 풀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AI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계속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알면 좋겠고요. 또 AI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결국은 책임은 우리 인간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AI를 활용하는 것이고 네, 네. AI를 비서처럼 써서 그걸 내가 세상에 아웃풋을 내놓을 때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주도권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 AI를 맹신하지 않고 가르치고 좋은 질문을 AI한테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 없이 펼쳐지는 빅테크 최첨단 전쟁, 초거대 AI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마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또 각각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잭슨홀 미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희 1비 그야말로 증시가 급등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른 국내 경제 역량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